안녕하세요. 칠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불편함을 정돈하는 삶의 기술, 코지. 당신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지은이는 이사벨 길리스, 옮긴이는 김사나, 발행은 흐름출판입니다. 이 책은 무료 도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10분께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기간은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참가 자격은 책 읽기 좋은 날 구독자이면서 현재까지 댓글 3회 이상 남기신 분. 당첨자 발표는 12월 23일 커뮤니티 공지와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순간의 연속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일 때문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내면의 중심을 잃어 휘청거리는 순간에 직면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칼럼니스트, 또 배우이기도 한 저자 이사벨 길리스는 불안정한 삶을 정돈하여 안정을 찾는 지에 코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코지는 편안한, 아늑한, 포근한이라는 뜻인데요.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장 편안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매일매일 쌓아가는 일종의 자기 연마술로서 흔들리는 인생을 다잡고 조절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책에서는 코지를 만들 수 있는 기본 4가지 요소, 연결, 온도, 장악, 조직화에 대한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코지를 연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뜨개질하기, 차 마시기, 엽서 모으기, 동물과 교감하기 등 다양하고 폭넓은 사례를 통해 언제 어디서 있든 집과 같은 편안한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스스로 상황을 장악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자기 믿음의 힘은 실로 어마어마한데요. 코지를 알게 된다면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코지의 핵심은 정체성이다. 코지의 핵심은 정체성이다. 코지는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평생을 살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끊임없이 노력하면 알 수 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좋은지, 어떤 상황에서 기분이 나쁜지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해라. 질문을 해도 답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일단 선택하라. 경험을 해보면 내가 이것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내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목록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분명 코지해질 수 있다. 의식적으로 삶을 싫어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코지는 결코 어렵고 복잡하지 않다. 내가 좋아하고 편안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정체성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코지의 핵심이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무엇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떻게 배워왔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뜻밖에도 어떤 이들은 자신을 슬프게 했던 것에서 위로를 찾기도 한다. 어느 날 저녁 파티에서 만난 여자에게 무엇에서 코지를 찾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스파게티 면을 돌돌 말면서 이따금 방에 혼자 남겨져 외로웠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주로 책을 읽으며 그 시간을 보냈는데 책을 읽던 방에는 난로가 있었고 그 난로 위에는 금속 철망이 있었다고 했다. 동으로 도금된 반짝거리는 금속 철망은 손에 온기를 주기 충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조그만 손가락들을 금속 철망 위에 조심스레 올려두었다고 했다. 아마도 그때부터 힘들 때면 따뜻한 금속을 잡아 자기 자신을 추스르는 습관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지금 그녀는 두 아이와 행복한 결혼 생활, 그리고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주변의 친구들 덕분에 더 이상 외롭지 않지만 언제라도 그런 상황이 오면 난로의 금속 철망에 손을 올려놓을 거라고 했다. 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이전의 안정감을 떠올리고 싶어서일 것이다. 어릴 적 창문으로 들어왔던 빛은 따뜻하거나 혹은 밝았거나 아주 뜨거웠을 수도 있다. 이러한 빛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빛을 알아채야 한다. 코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가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생각났는가? 어떤 색인가? 초록색이라고. 어떤 계통의 초록색 옷을 즐겨 입는가? 초록색 노트의 글을 쓰는가? 붉은색 담요보다 초록색을 좋아하는가? 초록색 펜을 쓰는가? 방을 초록색 페인트로 칠하는 건 어떤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평생에 걸쳐 풀어야 할 큰 과제이다.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코지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아직 잘 모르겠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동물들과 잘 교감하는지, 침대 옆 탁자에 어떤 잡지를 두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여전히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내 자신을 모를 수 있지 하고 자책하라는 게 아니다. 자신을 잘 아는 것은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이 무엇에 끌리는지 바로 알아채는 감각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연스러우면서도 훨씬 신속하게 자기만의 코지를 찾아내는데 이는 삶의 본질에 도달하는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나는 학습장애 일종인 난독증으로 꽤 고생했다. 누구나 쉽게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봤기에 나는 코지가 그리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러나 굳게 믿는다.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신만의 것을 찾아내 연마하고 향상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익숙해지고 그것에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일단 선택하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거나 자기가 끌리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데 별 관심이 없다면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무엇이든 선택해보자.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완전히 빠져서 수집하고 싶은 색상이나 꽃이 있는가? 혹은 나와 동일시하는 동물이나 식물은 아니면 다른 특별한 느낌을 갖고 싶지는 않은가? 내가 어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13살 때 같은 학교에 다녔던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은방울 꽃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채고 그 꽃을 줬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어렸던 나는 그 말에 감동받아 그래 언젠가 나도 내가 원하는 꽃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 남편은 내게 꽃을 주었다. 그 꽃은 모퉁이 작은 가게에서 산 아주 커다란 흰색 카사블랑카 백합이었다. 우리는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압도당할 만큼 풍부하고 진한 꽃향기는 안녕,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괜찮다. 노란 장미, 치자꽃, 데이지, 뭐가 됐든 상관없다. 그게 뭐든 당신이 행복하면 된다. 그럼 됐다. 미국 TV 드라마 매드맨의 주인공 돈 드레이퍼가 올드 패션드 칵테일을 즐겨 마셨던 것처럼 자신만의 시그니처 칵테일이 있을 수도 있다. 주인공만큼 마시면 안 되겠지만 뭐니 해도 그 칵테일은 돈 드레이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부모님은 약혼하실 때 서로 숟가락을 주고받았다. 이 생뚱맞은 이벤트를 계기로 숟가락은 우리 집안에서 가정, 애정, 결합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랑과 행운의 부적처럼 전해지고 있다. 두 분은 젊은 사람들이 약혼할 때 선물로 숟가락을 주시는데 이 평범하면서도 오래된 물건은 부모님이 반백년 동안 맺어온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숟가락이 두 분의 영혼을 보여주는 일종의 물질적 표상임을 깨달은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다. 두 분에게 숟가락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인생의 반려자를 찾아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의미이다. 난 항상 숟가락을 찾아다녔다. 세상에 널린 게 숟가락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손이 닿을 만한 높이에 달려 있어 언제라도 슬그머니 따서 먹을 수 있는 과일처럼 숟가락은 일상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크게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숟가락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된다. 역에서 기차를 타고 도시로 들어오는 순간 자신과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브라운 대학에 다니던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프로비던스에 간 적이 있다. 힘들게 기어 올라가다시피 한 칼리지 힐은 마음을 사로잡았다. 피 끓는 젊은 시절의 연애 감정이 깃든 곳이기에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자갈길을 따라 콜로리얼 하우스가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고 맛있는 샌드위치 가게 뮤트 앤 제프스 그리고 다양한 대학들이 모여 있어 절로 배움의 욕구가 일어났다. 결국 나는 그곳에 있는 노드 아일랜드 디자인 학교 스튜디오에 들어가 꼬박 8시간 동안 드로잉 작업을 했다. 처음에는 그곳이 젊은 시절 사랑의 추억이 깃든 곳이기에 편안함을 느꼈다면 이후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로 한층 절절한 감정이 느껴졌다. 때로는 환경이나 상황 그 자체의 특별한 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때 그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자신의 삶에 이러한 세밀한 것을 잘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이보다 성숙하거나 남다른 데가 있기에 고지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말할 수도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저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다. 의지할 만한 도구를 만들어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연필은 견고하면서도 친숙하고 의지할 만한 도구다. 연필은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목록 작성, 글적이기, 수학문제 풀기, 제 가장자리에 필기하기, 그림 그리기, 요리 레시피 정리, 점수 매기기, 종류별, 가는 중간, 두꺼운 로 선 긋기, 달력에 표시하기, 예산 정리, 경기나 게임, 점수 매기기 등 다양하다. 책상에 그냥 두기도 한다. 그냥 바라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해진다. 연필은 우리에게 특별한 말을 건네는 듯하다. 뭐든 해봐. 내가 도와줄게. 나무로 만들어진 연필은 잡거나 입에 물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든다. 연필을 계속 씹어대지는 않나. 아니면 바로 뱉어버리는가. 어떤 연필에는 학교 이름이 새겨져 있어 겸손한 예비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연필깎이의 종류도 다양하다. 어떤 것은 크기가 작아 주머니에 넣어 다닐 수도 있다. 무거운 전자용 연필깎이도 있고 손잡이를 돌려 연필을 깎는 수동형도 있다. 다양한 종류의 연필심이 나와 있어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다.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단 한 번이라도 어떤 연필을 좋아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가? 이런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집 위층에 사는 이웃은 두꺼운 나무 연필을 좋아한다. 어렸을 적에 엄마가 연필을 깎아주면 들려왔던 사각거리는 소리가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래서 아직도 생각이 많아지거나 불안이 엄습할 때면 연필을 깎는다고 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엄마의 따뜻함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연필은 다양하게 사용된다. 귀 뒤나 말총머리에 꽂기도 한다. 웨이트리스로 일했을 때도 연필은 내게 특별한 물건이었다. 우리 집에는 길이와 연필심 종류에 따라 100여 자류의 연필이 있다. 연필은 나에게 일상생활의 일부분이지만 컴퓨터 세대인 요즘 사람들에게 연필은 단지 어린 시절이나 학창 시절에 썼던 물건일 뿐일 수 있다. 연필 연구에 대해 들어봤는가? 연필 연구의 입회서에는 연필과 관련된 에세이를 작성하는 난이 있다. 신청자들은 입회서에 자신의 삶에 연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적는다. 물론 연필로 써야 한다. 제 생일은 8월 25일이고 1950년대에 학교를 다녔어요. 생일 선물은 의뢰, 새 옷이나 필통이었지요. 옷은 어떤 것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필통은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요. 딸가닥하며 닫히는 소리가 나고
빳빳한 마분지 뚜껑이 달려 있었지요. 뚜껑을 열면 여러 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연필용 긴 칸과 지우개와 크레용 따위를 넣는 짧은 칸이 있었어요. 아니 더 깊은 연필 칸은 옆으로 연필을 뺄 수 있도록 얕은 칸이 구성되어 있었죠. 완전 최고급 필통이었어요. 저는 그 필통이 참 좋았어요. 필통만 꽉 채우면 학교에 갈 만반의 준비가 된 것 같았지요. 나의 역사를 알아야 코지할 수 있다. 당신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떻게 자라왔는가? 당신의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역사를 파헤치는 것은 코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우리는 저마다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 유년 시절 따뜻한 기억은 무엇인가? 어떤 음식 혹은 어떤 물건으로부터 좋은 기억이 생겨났는가? 아주 작고 사소한 기억들을 불러와라. 바깥 세상과 작고 사소한 기억을 연결시켜라. 우리는 혼자 고립되어 있다고 여겨졌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 바깥 세상과 당신의 따뜻한 기억을 연결할 수 있다면 코지할 수 있다.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 장소. 사랑과 의무, 일과 휴식, 자연과 가까이 하는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은 아주 단순하다. 로라 잉걸스 와일더. 우리는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 기분이 달라진다. 예컨대 집에 들어가면 우린 안락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다. 당신이 가장 자주 있는 장소가 바로 집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집을 더 코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주변부터 살펴봐라. 당신이 의지할 만한 공간인가? 당신이 애용하는 물건들이 주변에 있는가? 그 물건들은 제자리에 있는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장소성에 대해 선생님께 배운 적이 있다. 한 개인의 정체성은 지리적인 환경이나 장소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글쓰기를 공부할 때 장소성은 아주 중요하다. 장소성은 특정 개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의미를 알려주기도 한다. 선생님은 글쓰기와 관련시켜 장소성이라는 전문 용어를 설명해 주셨지만 머릿속에서 이 말을 오랜 세월 동안 기억한 이유는 단어의 표현이 주는 보편성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각자에게 맞는 장소성이 있다. 물리적으로 가까운지 그곳이 어떤 장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이라는 장소에선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의지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도어스톱이나 프라이팬, 러그, 창문, 세탁용 세제 등 당신 주위의 사소한 모든 물건이 고지의 역할을 한다. 오븐용 장갑도 마찬가지다. 장갑을 보고 있노라면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는가? 당신 손에 딱 들어맞는가? 200도가 넘게 달궈진 오븐에 손을 집어넣을 때 보호받는 기분이 드는가?
이렇듯 그냥 제자리에 놓여 있는 장갑조차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 집 한 구석에는 매일 아침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는 이케아 소파가 있다. 그 옆에는 머그잔 하나를 겨우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테이블이 있다. 특별히 고급스럽거나 예쁜 것도 아니다. 어디서나 볼 법한 평범한 소파이지만 그냥 거기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다. IG 이자벨 길레스. 바로 내 이름의 이니셜 말이다. 이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정리되는 듯한 기분이 든다. 마음을 가다듬거나 이메일을 확인할 때, 반려견을 쓰다듬을 때 항상 이 자리에 앉는다. 이 소파가 바로 나의 장소성이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 이전에 내가 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날마다 코지를 찾고 있다. 지금의 내가 이전의 나보다 더 강해지거나 더 행복한가? 세상살이에 좀 더 요령이 생겼는가?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나는 코지의 힘을 믿는다. 코지는 슈퍼맨에게 경이로운 힘을 선사하는 태양 같은 것이다. 꽃은 인간의 긍정적인 본성을 기억하게 한다. 미션 1. 꼭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꽃을 사보라. 미션 2. 침실이나 거실에 화병을 두고 꽃을 꽂아보라. 미션 3. 실내에서 화분을 키워보자. 유행에 한참 뒤처지고 세상 물정의 어두운 소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들은 말 중 가장 좋았던 것을 꼽으라면 단연 이것이다. 이자벨, 넌 정말 편한 아내가 될 거야. 맛있는 음식과 신선한 꽃만 있으면 행복해하니 말이야. 대학 시절 사랑하는 친구 노보트가 함께 걷다가 톰슨 거리에 있던 나의 원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한 말이다.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를 막 먹은 뒤였다. 애인이나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로버트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 남편과 전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욱하고 토하거나 배꼽 빠지게 한바탕 웃을 게 뻔하다. 그들은 나와의 결혼 생활이 고작 스파게티나 작양 몇 송이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주변에 특히 실내에 꽃이 있으면 편안함을 느낀다. 물론 아름다움이 한몫하겠지만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데이지 한 줄기조차 우리를 거대한 자연 세계와 연결시켜 준다. 꽃을 보면 낭만적인 것들이 떠오른다. 꽃은 기쁨 그 자체다. 주변에 꽃이 있으면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 것만 같고 결코 세상의 끝으로 몰리지 않을 것 같은 안정감이 느껴진다. 꽃을 보면 행복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디자이너인 친구 마일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집이 편안해 보이려면 생생하게 살아있는 푸른 식물을 기본으로 갖춰야 돼. 어떻게 하나 고민할 필요도 없어. 아주 쉬워. 마당에 가서 양치류 꽃 한 줄기, 목련 한 줄기를 꺾은 뒤 마음에 드는
잎이 몇 개 달린 가지와 함께 깨끗한 병에 꽂아주기만 해도 되거든. 빈 와인병에 담아 바나 벽난로 선반, 복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충분해. 물론 상표는 떼어야겠지. 그렇게만 해도 공간 전체가 바로 따뜻하게 느껴져. 아주 예전에 할머니 장례식에서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남긴 편지를 읽었다. 내가 읽은 편지의 일부는 늘 피아노 위에 꽃병에 꽂혀져 있던 백합에 대한 것이었다. 목이 말라 물을 쭉 빨아들이는 꽃을 의인한 할머니의 표현을 봤을 때 집에 있는 꽃들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 수 있었다. 목이 말라 보이는 수선화를 유리병에 꽂아놓고 수돗물을 채울 때마다 나는 할머니가 생각난다. 집에서 식물이나 꽃을 제대로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꽃을 싱싱하게 유지하려면 매일매일 물을 갈아줘야 한다. 아무리 조심해도 유독 잘 죽는 식물이 있다. 꽃이 죽으면 마음이 몹시 안 좋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꽃이나 식물을 주위에 두는 게 부담스럽다면 특별한 때만 둬도 괜찮다. 폭소리 내릴 때면 나는 무조건 집안에 꽃을 들인다. 침실이나 거실에 빈 꽃병을 깨끗이 닦은 다음 꽃가게로 향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대처하는 나만의 방식이다. 원고를 마감하기 직전이나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꽃병을 보면 마치 잘할 수 있어 라는 느낌이 든다. 출장에서 돌아오거나 밖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온 가족들을 위해 주방에 데이지 꽃을 꽂아두기도 한다. 꽃에는 사람을 치유하는 무언가가 있다. 사람들은 아주 신중해야 할 상황이나 여유가 있을 때 자신이나 남에게 꽃을 준다. 침대 옆 작은 컵에 꽂힌 꽃 한 송이조차 인간의 긍정적인 본성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혼자만의 시간을 코지하게 만들기. 미션 1. 길을 잃었을 때는 마음을 활짝 열어 주변의 것을 받아들여라. 미션 2.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을 떠올려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오라. 영국을 여행하는 동안 길을 잃거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시차로 인해 약간의 피로감을 느꼈고 몸도 좀 아팠고 아이들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마음도 편치 않았다. 낯선 길 때문에 주눅이 들기도 했다. 영국에서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싶어지기도 했다. 런던이 코지하든 말든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누가 상관이나 하겠는가? 서로 싸우고 난민들은 집을 얻으려고 난리고 블랙시트 문제로 투표를 막 끝낸 이곳에서 말이다. 그러니 누가 이런 작은 일에 신경이나 쓰겠는가? 하지만 살면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주 작은 일상의 조각들이었다. 그래서 거리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나와 가까운 일상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마음속 조리개를 활짝 열어 주변의 것들을 받아들였다. 내가 좋아하는 나무가 있나? 공중전화 부스는 마치 내가 카페에서 자리를 찾지 못해 불안해하는 10대 아이처럼 느껴졌다.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순간 감정이 확 올라와 문을 열고 커피숍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떠오른 이름이 있었다. 볼.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이름이다. 그 이름은 빵이 진열된 커피숍 카운터에 볼드체로 적혀 있었다. 아는 이름을 보자 친숙한 느낌이 들어 마음이 차분해졌고, 이 안에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피숍 안에는 수다를 떠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벽에 누군가 적어 놓은 글귀도 보였다. 우리 가족은 1889년부터 열정 하나로 빵을 만들어 왔습니다. 구석에 남은 자리가 없어서 거품이 가득한 미스터와 크루아상을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려고 벽 가까운 곳에 앉았다. 내 옆에는 이스라엘 여자 3명이 커피를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알고 있는 평범한 엄마들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잠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순간 내가 이렇게 주변을 관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른쪽에는 과외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수학 문제를 풀면서 서로 플레이키 페스트리를 먹으려고 했다.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누구나 바로 알만한 풍경들이지만 갑자기 감정이 북받치면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반응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 커피숍을 나만의 요새로 마음에 담고 나자 앞으로의 여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피숍을 나와 길가 모퉁이에 마이크 리컬러스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책방이 보여 성큼 들어갔다. 나는 앤서니 도어의 소설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을 집어들었다. 책방에서 나와 몇 블럭을 지나자 정육점이 보였다. 오래된 창가를 통해 보석 같은 원조 파이가 놓여 있는 게 비쳤다. 문을 열고 들어가 점심으로 먹기 위해 닭과 완두콩이 듬뿍 들어있는 파이 하나를 집었다. 공원에 앉아 새로 산 책을 읽으면서 파이를 먹었다. 날이 조금 쌀쌀해서 가방에서 스카프를 꺼냈다. 여행을 하다 길을 잃어버려도 괜찮다. 배회하는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다. JRR 돌킨의 유명한 말이다. 배회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코지한 일이다. 왜냐하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기에는 자유, 용기, 창조, 그리고 어떤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분은 꼭 여행할 때만 느껴지는 게 아니다. 전 남편이 이혼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주방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나는 운전을 하면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동물병원에서 죽어가는 나의 반려견을 곁에서 지켜주지 못했을 때 나는 침대에서 길을 잃은 것만 같았다. 이때 무엇이 길을 찾게 도와주는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또 다른 먼 길에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용감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더러는 독소형 안경을 손에 잡으면서 목에 스카프를 두르면서 나무 위에서 나는 새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얻게 된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들이 우리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코지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당신이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